아침 일라디오. 요즘같이 눈도 자주 내리고 한파가 계속되는 시기에 바깥에서 스포츠 활동 즐기는 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 시즌이 시작되면서 스키장은 이미 개장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전국의 눈썰 매장 그리고 야외 스케이트장이 본격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내면서 대부분 3년 만에 문을 열다 보니까요. 날씨는 춥지만 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야외에서 즐기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좀 있죠. 일단 스트레칭 같은 준비 운동은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을 좀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요. 보호장구 착용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 탈 때 간혹 반대 방향으로 도는 분들 계시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반대 방향 타시면 안 되고요. 정해진 방향으로 타시는 이러한 센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예보가 되고 있네요. 바깥 활동하실 분들은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맥 OS용 PC 콩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업데이트된 윈도우 콩과 함께 KBS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 침공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8조 7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경제부가 우크라이나 농업의 직접 피해액은 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7천억 원 정도 된다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다 합치게 되면 이게 약 45조 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11월 달까지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은 작년 대비 16.7% 감소했고요. 농산물 수출액은 21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3.7%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피해가 막심하군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약탈했다라는 주장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 상당하는 밀을 탈취했다는 정황이 미 우주항공국 나사의 위성사진에 찍혔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사진의 농도, 색깔 변화로 수확량을 추정하는 이 나사의 식량 안보 농업 프로그램 위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작년 겨울에 파종했던 우크라이나 밀이 현재 이 전선 부근만 빼고 약 88% 수확이 됐다고 하는데 위성 사진은 세계 밀 수출의 10% 담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 이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밀을 2,660만 톤 정도 수확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약 600만 톤이 수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수확량은 우크라이나 농부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네.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 쪽에서 이걸 가져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이걸 가져가서 리비아나 이란 쪽으로 수출한 것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러시아 전직 장관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미국의 뉴욕 면적의 2배 달하는 농지가 탈취됐다, 이제 누군가 빼앗아갔다 이런 주장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알렉산드르 트가체프의 가족이 운영하는 농업기업이 있는데요. 아그로 컴플렉스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1619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농지를 압수해 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아그로 콤플렉스가 이 측에 이제 농지를 빼앗긴 우크라이나 농업회사가 3곳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완화했는데요. 이 이후에 일부 식품의 품절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황도 통조림이
매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왜요? 네. 그 두 번째는 레몬, 식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황도 통조림은 중국인들이 어릴 때 몸이 아플 때 네. 입맛이 없을 때 부모님들이 챙겨줬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 매체에서는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달고 비타민이 풍부한 황도 통조림은 중국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플 때 종종 먹었던 간식인데 뭐 이거 의학적으로 나쁘진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탈수 이제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네. 많이 사람들 많이 사갔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레몬이 품절되고 있다고 레몬은 합니다. 궁금하네요. 이거는. 네. 베이징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관계자는 최근에 레몬 구매자들이 부쩍 늘어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킬로그램당 우리 돈으로 한 470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스촨성에서 레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도 도매시장과 전자상거래 업체들로부터 하루에 수십 통의 주문전을 받는다면서 하루 출하량이 10배 이상 늘었고 가격도 50% 올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니 뭐 레몬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도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레몬 구매 열풍은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요법으로 전해질이 많은 물을 마셔라 이렇게 권고했는데요. 물을 많이 먹어라. 이거죠. 네. 무증상 코로나 감염자나 코가 막힌 사람은 신선한 레몬을 잘라서 물에 타 먹으면 좋다라고 이 상하이 교통대 의과대학 교수가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게 이제 좀 확산이 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물에다가 레몬을 섞고 소금과 설탕을 혼합하게 되면 전해질이 풍부한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퍼졌고 그러면서 뭐 레몬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조법이 SNS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너도라도 레몬을 사게 된 겁니다. 레몬 맛있어요. 네. 그 달달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네, 상큼하고. 네, 상큼하죠. 그렇죠? 예. 근데 베이징의 영양사협회 측에서는 이런 방법으로는 코로나19를 치료할 정도로 충분한 전해질 음료를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능을 너무 맹신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는데 레몬 외에도 감귤, 배, 코코넛, 오렌지 이런 과일들 그리고 생강 판매도 덩달아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생강은 뭐 이제 감기에 효과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또 같이 이제 많이 팔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황도 통조림과 오래 발효된 식초인 천추도 이 코로나19 증상 완화가 된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같이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 보건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의 속설이다. 차라리 해열제나 이런 걸 사 먹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방역 정책 완화 이후에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튀르키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6개월 만에 5배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자 튀르키예 당국은 그러나 저금리 구조 유지하면서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시민들은 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비현실적이다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하는데요. 네. 튀르키예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3.5%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국가 부도를 냈었던 스리랑카도 물가 상승률이 45%라고 하니까 그것보다 그래요? 더 훨씬 많이 높네요. 네, 물가가 올랐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이 주로 많이 먹는 식료품 가격이 1년 사이에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까지 아이고. 뛰었다고 하는데요. 레몬 같은 경우 여기도 레몬이에요? 네,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6배 가까이 올랐고요. 네. 올리브 1kg 가격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아이고,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네요. 이런 지중해 지역은 올리브 많이 먹으니까, 예, 이건 좀 큰 타격이 될 것 같고요. 기름값도 역시 3월 달에 리터당 18.2달러 했는데요. 이번 달은 이게 27.6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한 식당 주인은 6개월 만에 전기요금이 52만 우리 돈으로 52만 원에서 142만 원까지 올랐다면서 3배 가까이 올랐군요. 네,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작년에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처하겠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계속 내렸고요. 그러자 자국 통화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더 심각해졌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미 물가 상승률이 36% 넘게 올랐는데요.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난이 있었고 고유가, 뭐 지금 유가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폭등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주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 재정을 벌였는데 튀르키예는
관광 수입 급감 위축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우려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면서 저금리 기조 계속 유지하면서 물가는 오르고 자국 통화 리다화 가치는 폭락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곡물 가격, 원자재 다 올랐고요. 그리고 튀르키예는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숫자상 보면은 사실 고금리입니다. 19%였던 금리. 이거 깜짝 놀랐네요. 네. 금리가 19%였어요. 네, 왔는데 이거를 이제 14%까지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도 저금리예요,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자국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점점 가중되고 있고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터키의 경제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기후 변화 때문에 농부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농부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특히 농사를 짓는 여성들이 그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나보넬 감비아 의료연구위원회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 아프리카 감비아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그 임신한 여성들의 태아 심박수도 증가하고 있고 태반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이 감비아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92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해서 습도, 체온 그리고 임신부와 태아의 심박수를 측정한 결과 여성들의 체온과 심박수가 열 스트레스 지수 이렇게 포함했더니 이게 많이 오르면서 태아들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태아의 열 스트레스는 초음파 스캐너 측정했을 때 분당 160배 이상의 심박수 또는 태반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요. 열 스트레스 측정기가 1도 오를 때마다 스트레스 위험은 17% 상승했습니다. 탈수 그리고 낮은 태반 혈류 또는 열 관련 염증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위험 요소가 최소 12%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발한이 발생해서 탈수 위험이 증가하고 또 몸을 식히기 위해서 혈액과 산소가 태반에서 산모로 이동하면서 아기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임신부들이 많은 나라인데 네. 기후변화 때문에 타격을 직접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보넬 박사는 현장을 방문한 임신부의 그 현장에서 이제 임신부 태아 중에서 34%가 이런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박사는 임신한 생계형 농부들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수치 이상으로 극심한 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산모, 아기 건강 모두가 위험하다,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열사병은 여성 근로자들 사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거의 6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그 증상으로는 두통, 현기증, 쇠약, 근육 경련, 구토, 구강 건조증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연구 기간이 진행이 됐는데요. 평균 근무 시간의 기온이 33.5도였고요. 그리고 임신 기간 내내 농업 노동하는 여성들이 지난 10년 동안 이제 이런 기온이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폭염 문제가 가장 심각한 열대 국가의 자급자족형 농부들에게 초점을 맞춘 최초의 연구였고요. 임신부가 더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태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것도 처음으로 연구한 거라고 합니다. 이 박사는 이런 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건 사실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렇죠. 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개별적인 조치로는 얼음팩으로 몸을 식히고 가능하면은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면은 농사 짓는 것을 좀 일단은 중단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쉬어라. 네.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임신 중일 때는 일단 노동량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무를 기르는 것이 일단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는 첫 번째 조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해외 소식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눈이 좀 내리던데 오늘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린다고요? 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이 수도권과 충북 북부 등에 시간당 3cm나 되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입니다. 오늘 새벽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늦은 오후나 저녁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특히 새벽과 오후 사이에 가장 거세게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4시 50분을 기해서 서울 전역을 비롯해 인천 등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와 경기 동부, 또 강원 내륙 산지, 제주 산지 등에는 오늘라도 5에서 1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눈이 많이 오는 것은 적설량이 15cm 이상이 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 충북, 경북 북부 내륙 등에는 2에서 8cm, 충청, 전북 동부, 경남북 등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일 예정입니다. 더욱이 오늘 새벽에는 많이 추운데요. 네. 이 새벽에 내리는 눈이 그대로 얼어서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블랙아이스로 불리는 도로 살얼음은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아서 이 주의가 당부되는데요. 기온은 눈이 그친 내일부터 이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한번 또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일 없으시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어제 사퇴 의사를 접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해 정쟁화를 막고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 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이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특위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유가족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국정조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복귀해달라라고 호소했고요.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위위원들에게 국정조사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의한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요구했고요. 또 녹사평역 분향소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보수단체의 집회 자제 등도 함께 요청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측은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김민아 창원시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 더 빨리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가 됐군요. 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두 번째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어제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는데요. 이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보름여 만입니다. 이임재 전 서장은 헬로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그리고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임재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부강해서 영장을 다시 신청을 했고요. 또 할로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이 참사에 부적절한 대처를 한 혐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2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내일 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도 물가 목표를 웃도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소비자 물가가 당분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가겠지만 오름세는 점차 둔화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고금리 기조 속에 이 최종금리가 3.5% 수준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바 있는데요.
현재 금리가 3.25%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더 이루어지고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이 전망은 시장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었지 정책 약속은 아니었다라면서 이 경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창용 총재는 내년 상반기가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아니냐는 경계선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우리 한국 경제의 허리죠. 중장년층. 이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은행 빚을 갚고 있다고요? 네, 어제 통계청은 만 40세에서 64세 중장년 인구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장년층은 전체 내국인 인구의 40.3%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연령인데요. 이들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43.8%였습니다. 주택 소유 비중이 가장 높은 60대 초반도 46%였고요. 40대 초반은 39.7%였습니다. 다만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 가구 비중은 64.6%로 다소 올라갑니다. 또한 중장년층이 소유한 주택 자산 가액은 3억 원 이하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반면 6억 원 초과 주택도 3.1%포인트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택시장 양극화가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금융권 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의 비중은 57.3%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졌고요. 이 대출 잔액의 중앙값도 5,804만 원으로 11.6%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자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 원이 넘어서요. 이 무주택자의 3.3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여당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등에도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요? 네,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 일요일이고 새해 첫날도 다음 주 일요일인데요. 네. 아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쉽죠. 네, 저도 아쉬운데요. 네, 저도 아쉬워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내년부터 대체 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확대하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정부도 관련 시행령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어서 대체 공휴일 확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 제정됐지만 네. 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계에서는 대체 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반대해서 이 대체 공휴일 지정 대상이 명절과 어린이날, 국경일 등으로 한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대체 공휴일을 도입하고 난 뒤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에서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 정치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어제 차기 당대표를 여론조사 없이 100% 당원 투표를 뽑는 당원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위와 2위 간 결선 투표를 하도록 했고요. 전국 단위 당내 경선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당원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당원을 개정한 뒤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정진석 비대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3월 12일인 점을 감안해서 3월 초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를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막장 드라마의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다라면서 이 국민의힘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으로는 총선 참패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핵관들의 충성 경쟁, 아부 경쟁이 대단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장제원 의원은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YTN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정과제 점검회의 사전 리허설 장면을 돌발 영상으로 만들어 송출했다가 삭제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각본 없이 진행된다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리허설이 있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휘 책임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라면서 사실상 YTN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을 주문했는데요. YTN 내에서도 관련된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어제 우리 측을 향해서 험한 말을 쏟아냈다고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이 장문의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 남측을 향해 거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일요일 북한은 인공위성 실험을 했다면서 위성사진을 공개했었는데 우리 측 전문가들이 북한의 기술력을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특히 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졌는지 검증하려면 이 정상 각도로 발사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은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면서 이 정상각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F-22 스텔스기가 4년 만에 한국에 출동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는 데 따른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휴전을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장현 측은 이와 함께 오세훈 시장도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실 있게 진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SNS에 이 전장현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려서요.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시위 방식은 재고돼야 마땅하다라고 했고요. 또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른바 빌라왕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TF가 첫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어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후 첫 회의를 열고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이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 구조까지 원스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빌라왕 사건은 천여 채의 빌라를 소유한 임차인이 사망하면서 수백 명에 달하는 임대인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건인데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 사기 상담 사례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여러 사람과 공모에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건을 선별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106건을 선별해 1차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연루된 법인은 10개고요. 혐의자는 42명입니다. 혐의자는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만 피해자는 30대와 20대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7,559명에 이릅니다. 전날보다 6만 명 넘게 늘었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700여 명 많습니다. 97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이기도 하고요.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19명으로 500명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사망자는 56명이 나왔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책을 몇 권이나 읽으셨는지요? 코로나19 방역이 풀리면서 야외 활동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올해 책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역에 기반을 둔 출판사들의 다양한 분야 책 출간이 이어졌고요. 환경, 동식물 관련 도서들도 꾸준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는요. 환경, 생태 분야를 중심으로 올 한 해 출판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석 출판평론가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올해 전반적인 출판계 흐름, 사회의 흐름도 될 수 있을 텐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올해 정리는 사실 내년 트렌드 예측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네. 올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단어로 정리한 게 결국은 내년 예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중 가장 앞자리는 양극화라는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난도 교수 등이 함께 쓴 트렌드 코리아 2023에는 이것을 평균 실종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 이 평균 실종이다. 예. 사실 그 평균이 정답도 아니고 평균으로 사회를 설명하기 좀 어려운 시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올해 양극화가 심해졌고 내년엔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부터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죠. 네. 과거 학교에서 가정생활 조사 같은 걸 하면 되게 중산층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이제 그런 조사도 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평균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질적인 빈곤도 있을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평균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사라진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키워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삶이 굉장히 팍팍해졌는데 네. 그런데도 각종 SNS에는 과시하면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무지출 챌린지라는 것으로 과시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의 라이프 트렌드 2023을 보면 젊은 세대의 무지출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올해 이제 7월 무지출이라는 신조어로 만들어진 건데요. 네. SNS에서 소비하지 않는 기간과 내역을 인증하는 무지출 챌린지 동참하는 2030 세대가 늘어나면서 올해에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지난해 몇 년 동안 욜로가 가장 많이 관련해서 검색이 됐는데 네. 올해는 무지출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네, 무지출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게 뭐 자린고비랑 뭐 매한가지 개념인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게 결국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요. 네. 소비하지 않음이라는 정치적 소신, 문화적 취향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네. 좀 크게 보자면 폭주하는 자본주의에 맞서서 덜 먹고 덜 쓰는 삶이 청년 세대의 이른바 힙한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는 건데요. 무지출 챌린지가 과식을 거부하는 소식 먹방이라든가 한 달 동안 채식하는 비건 리셋 챌린지, 또 월요일마다 고기 먹지 않는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 같은 것으로 진화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값비싼 차와 명품을 소비하는 것만이 과시의 도구가 되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소비하지 않는 삶, 명품을 욕망하지 않는 삶도 누군가에게는 힙한 욕망이 될 수 있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남들과 다름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군요. 네. 환경 생태 분야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환경 생태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과학 분야가 독보적으로 이제 독자들이 많이 찾는 책 중 하나로 부상을 했어요. 네.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환경 생태 관련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요. 사실 애초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최근 5, 6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이상 징후들, 가뭄, 홍수, 지진, 대양의 쓰레기 섬 같은 것이 이제 발견되면서 경각심을 하나둘씩 갖게 된 거죠. 이 분야 책들의 변화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는 기후위기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책들이 많았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올라가면 세계가 맞아요. 어떻게 변한다. 이를테면 베네치아, 상하이 등 유명한 해상 도시들이 바닷물에 잠긴다 이런 책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충격이었죠. 그럼요. 몰디브가 잠긴다 이런 책들. 맞습니다. 예. 패턴이 조금 이어지다가 최근 2, 3년 사이에는 좀 더 인문학적 관점이 추가가 됐는데요. 네. 이를테면 기후위기 원인이 서구의 제국주의에서 기원했다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첨가된 책이 최근에 출간되었는데 인도 출신 작가 아미타브 고시가 쓴 육두구의 저주라는 책이 대표적입니다. 육두구가 그 향신료의 재료가 되는 그 열매 아닌가요?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다 제도에서만 번성하는 하나의 생물종인데요. 이 육두구가 17세기 초반부터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네. 전조가 16세기 중반부터 있었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 잉글랜드 의사들이 이 육두구가 전염병 치료에 좋다. 이러면서 값어치가 껑충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육두구 한 줌이 집 한 채, 배 한 척 값이라고 했으니까 대단한 식물이었던 거죠. 와, 이게 한 줌에 배 한 척, 집 한 채 가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았네요. 예, 그런데 문제가 1621년 4월 21일 밤에 터졌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군대가 50여 척의 배와 2,000명 정도의 병력으로 통치체제가 없던 반다 제도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네. 정착종 전체를 불살랐고요. 반다인들은 죽거나 노예가 됐는데 문제는 저자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바로 수백 년 동안 지배적인 세계 질서가 된 유럽 식민주의의 전조였다는 거예요. 이 육두구 향신료 독점하기 위해서 폭력을 불사하게 된 것이죠. 영국도 향신료를 차지하기 위해서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었고요. 네덜란드가 먼저 육두구 값을 아편으로 지불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세계 제국주의가 아편을 사용해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섰던 것이죠. 야, 인도 출신 작가 아미타브 고시가 쓴 육두구의 저주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나 생태 분야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다룬 또 다른 책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책과 함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제로 웨이스트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환경운동가 캐서린 켈로그가 쓴 1일 1쓰레기 1제로가 실천적 방안을 돕는 책입니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제품이 넘쳐나는 세계에서 나 하나 쓰레기 줄인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회의감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네. 저자는 그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쓰레기 하나 줄여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 실패해도 괜찮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선택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작은 실천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관심을 모음으로써 지구를 지킨다는 큰 생각까지 함께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이 좀 소개가 돼 있습니까? 사실은 무엇을 소비하는가보다 어떻게 소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물건을 감싸고 있는 불필요한 포장재에 대한 생각 굉장히 많이 요즘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오이나 브로콜리 같은 것도 정말 깨끗한 비닐에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닐로 포장된 상품이 깨끗하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비닐은 채소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주지만 본래 채소가 어디서 자랍니까? 흙에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원래 먼지가 좀 묻어있죠. 네. 그 자체가 흙투성이거든요. 네. 연구실에서 나고 자라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여러 겹의 플라스틱 비닐로 덮은 땅에서 싹이 돋아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인식을 갖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책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비닐 포장된 거 안 사겠습니다. 저도요. 주위에 동식물 관련 책을 꾸준히 읽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 어떤 책들이 좀 있었습니까? 요즘 정말 나무, 식물 관심 갖는 사람 많이 계신데요. 네. 옛날에는 나무 심기 운동도 있었는데 요즘 또 어느샌가 시들해졌어요. 독일의 자연보호 운동가 페터 볼레벤이 쓴 나무의 긴 숨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한 나무의 행동과 역할에 대한 보고서 이렇게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후위기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숲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시대를 향해서 저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온실가스를 대기권 밖으로 몰아내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조치보다 훌륭하다 하지만 나무가 해당 지역의 기온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심지어 비의 양도 눈에 띄게 늘어나게끔 하는 일은 우리, 즉 인간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무 자신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나무를 위해서 나무를 보호하자. 굉장히 좀 색다른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기후위기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대변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는 건데요. 모든 나무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생태계이고 하나의 행성과 유사하다고 저자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모인 숲은 적절한 공기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구름을 포함한 물을 멀리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기후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을 인지해야지 사람을 위해서 나무를 심자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생각을 가지면 좀 어렵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책 육두구의 저주 그리고 1일 1쓰레기 1제로 그리고 나무의 긴 숨결 이 책들도 한번 유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브리핑 오늘은 올 한 해 환경 생태 분야를 중심으로 출판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날씨가 또 이게 눈이 좀 많이 내리고 빙판길이 우려가 되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걸을 때도 조심조심 걸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한가 봐. 그러게